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지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나 한세경, 28, 누군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병장 이진석의 아내. 나는 작은 원룸에 부엌에서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다. 내 뒤에 낡은 냉장고는 오늘 하루 동안 비워내야 할 식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저녁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싸들고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까지 멀고 긴 면회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오늘의 메뉴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과 시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칭찬해 주셨던 해물 잡채,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나물과 전, 김치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오늘 오전 안에 다 해내야만 했다. 나는 먼저 핏물을 뺀 돼지갈비를 커다란 솥에 넣고 삶기 시작했다. 구수한 고기 냄새가 좁은 원룸 안을 가득 채웠다. 갈비가 익는 동안 나는 쉴 틈 없이 야채를 다듬고 잡채에 들어갈 해물을 손질했다. 내 손놀림은 지난 몇 년간의 시집살이를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법 능숙해져 있었다. 결혼 전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동화책을 만드는 꿈 많던 편집자였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나는 내 꿈을 접어야만 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자가 어디서 감히 맞벌이냐며 나의 사회생활을 탐탁지 않아 하셨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착했지만 심하게 우유부단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사람이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입대한 후 나의 세상은 이 작은 원룸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감시, 그리고 오늘처럼 남편의 면회를 준비하는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다. 세경아,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결혼 전 나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세상에는 내 착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러니 조금은 더 강해져야 해. 나는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나의 착함과 순종은 당연한 것이었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발판이 될 뿐이었다. 내가 만드는 이 수많은 음식들, 이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나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이만큼이나 했으니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를 구박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오전 내내 나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갈비찜을 조리고 잡채를 볶고 각종 전을 부쳤다. 주방은 전쟁터처럼 변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어쩌면 이렇게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것이 내 슬픈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든 음식을 완성하고 5-6개나 되는 커다란 반찬통에 나누어 담고 나니 어느새 창밖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나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고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다. 나의 식사는 어젯밤 먹다 남은 찬밥에 물을 만 것이 전부였다. 나는 그 초라한 밥을 방금 만든 화려한 음식들을 옆에 둔 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울기에는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음식으로 가득 찬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끌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고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철원으로 가는 버스표를 끊고 잠시
대합실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때 내 옆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 내 지갑. 군복을 입은 앳돼 보이는 한 청년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그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지갑에서 빠져나온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동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잠시 그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청년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다. 내 남편 진석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군인 아저씨. 같이 주우면 더 빠르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바닥에 흩어진 돈을 모두 주워 담았다. 그는 내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전역하셨나 봐요. 나는 그의 군복 어깨에 예비군 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 고향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나는 그의 지갑에 떨어진 돈을 모두 넣어주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향집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10,000원짜리 한두 장과 잔돈 몇 개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그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 아들도 지금 군대에 있어요. 군인 아저씨 보니까 그냥 남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걸로 집에 가기 전에 휴게소에서 따뜻한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요. 어머니께서 아들 배고픈 모습 보면 마음 아프시잖아. 내 진심 어린 말에 청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내게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모습에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어서 가보라고 손짓했다. 그는 내게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는 버스에 올라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철원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즐거워야 할 면회길.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남편을 만난다는 기쁨도 잠시. 나는 곧 시어머니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매만졌다. 작은 로켓 펜던트. 나는 그것을 열어 그 안에 고이 접어둔 작은 쪽지를 꺼내 읽었다. 어머니의 필체가 담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문장이었다. 딸아, 달처럼 살아라. 해보다 빛나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밤을 견뎌내거라. 새벽은 반드시 온다. 나의 어머니, 그분은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나를 키워내신 분. 단 한 번도 세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다. 그런 어머니는 나의 유약함을 늘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하셨던 분도
바로 어머니였다. 그 집안은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그곳에서 분명 상처받을 게다. 어머니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상처받고 홀로 눈물 흘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께 나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나는 쪽지를 다시 접어 로켓 안에 넣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달이니까요. 지금은 비록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에게도 새벽이 오겠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버스는 마침내 철원의 군부대 앞에 도착했다. 나는 무거운 아이스박스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위병소를 통과하고 면회실로 향하는 길, 내 발걸음은 기쁨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의 이 고된 하루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의 면회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내 손에 들린 무거운 아이스박스보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다. 면회실은 주말을 맞아 찾아온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오랜만에 만난 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웅성거리며 공간을 채웠다. 그 평범하고 행복한 풍경 속에서 나만이 홀로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곧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이곳에 온 것이었으니까. 세경아,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려 더 늠름해진 얼굴. 내 남편, 이진석 병장이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아이고, 우리 세경이 이 무거운 걸 혼자 다 들고 왔어. 고생 많았지. 그는 내 손에서 아이스박스를 받아들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 비록 세상 물정 모르고 제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인 내 남편.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웠어. 당신 얼굴 볼 생각에 힘이 절로 나던데.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아 내가 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우와, 갈비찜 잡채까지. 당신 잠은 제대로 잔 거야. 진석 씨는 어린아이처럼 감탄하며 내가 건넨 갈비찜을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먹는 모습만 봐도 나는 배가 불렀다.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에서는 벌써 뒤집기를 시작한 우리 딸아이 이야기, 부대에서 있었던 소소한 훈련 이야기. 그 짧은 순간 나는 이곳이 군대 면회실이라는 사실도, 곧 닥쳐올 시어머니라는 폭풍도 잊고 평범한 아내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응, 다행히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있다가 가자. 어머니께는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그 불안감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현실이 되곤 했다. 이게 지금 네 집 잔치상이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우리의 행복한 대화를 칼처럼 베고 들어왔다. 나와 진석 씨는 마치 죄라도 짓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소리가 들려온 쪽을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였다. 화려한 무늬의 블라우스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값비싼 보석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본체 만취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진석 씨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오기는 내 귀한 아들 면회 오는데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왔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아들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를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음식 좀 제대로 싸우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 갈비는 너무 달고 잡채는 불어터지고 쯧쯧 이러니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만 하다가 헬쑥해지지. 너는 남편 뒷바라지하는 기본도 안 되네야.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 제발 세경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에요. 제 입에는 정말 맛있어요. 진석 씨가 내 편을 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호통 한마디에 그의 목소리는 다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내 아내 편을 들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내 등 뒤에서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사위, 밥은 먹고 있나?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나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단정한 회색 바지에 수수한 남색 카디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나의 어머니는 화려한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 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이곳까지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네가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온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와봤다. 우리 사위 얼굴도 볼 겸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등장에 반가우면서도 동시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의 저 날카로운 화살이 이제 나의 어머니에게로 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라도 보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어머나, 이분이 바로 우리 세경이 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어른 되시나. 그녀의 말투에는 사돈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한미란입니다. 어머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인사를 받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생긴 거나 옷 입은 꼴을 보니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 그러니 딸내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겠지. 안 그래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그저 옅은 미소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얼음장처럼 변하는 것을. 시어머니의 독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는 내 딸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저 애는 또 뭐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친손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진석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낮고 이건 완전히
사돈네 집안 사람들만 빼다 박았네. 그리고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세경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 애 정말 우리 진석이 애 맞기는 한 거냐? 그 순간 내 머릿속의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까지도 나는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아이의 존재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저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모욕이 아니었다. 내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려왔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진석 씨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뭐가 지나쳐? 내가 틀린 말 했어. 저의 얼굴 좀 봐. 어디 우리 집안 핏줄이라는 증거가 있어. 아수라장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보듯 구경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외로웠다. 나는 그저 내 딸아이가 저 더러운 말을 듣지 못하도록 유모차를 감싸 안고 소리 죽여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였다. 나의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울고 있지도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는 완벽한 평온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평온함이야말로 내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폭풍이 마침내 그 거대한 눈을 뜨고 있었다. 세경아,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 애, 정말 우리 진석이 애 맞기는 한 거냐?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쑤셔 박는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웅성거리던 면회실의 소음도, 창밖에서 불어오던 바람 소리도,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욕,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었고 세상의 빛을 본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된 내 순결한 딸아이에 대한 모독이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남편의 무력함에 대한 조롱이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딸아이가 잠든 유모차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지독한 굴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옆에서 남편 진석 씨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모래성처럼 너무나도 연약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독사 같은 눈을 번뜩였다. 뭐가 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는 이 애미보다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일갈에 진석 씨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나를 향해 미안함과 절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나약함이 그리고 그런 아들을 만든 시어머니의 삐뚤어진 집착이 안타깝고 서러울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침묵을 완전한 승리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나를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인 듯 했다. 쯧쯧. 그녀는 혀를 차며 내가 정성껏 차려놓은 테이블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해물 잡채 접시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이게 뭐냐? 이게 손님상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음식을 간은 맞춘 거냐 하니 그보다 네가 이런 비싼 해물을 살 돈은 어디서 났을까? 그녀는 마치 내가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하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잡채 접시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잡채가 차가운 면회실 바닥에 보기 흉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내 정성과 마음이 시어머니의 발밑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어머나, 이걸 어째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상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이 귀한 음식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녀는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참을 필요가 없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이미 완전히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반항적인 태도에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게냐?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은 저도 제 아이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참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구나. 내가 오늘 너를 아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리 못 와.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내 팔을 잡아채려 달려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팔뚝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면회실 구석으로 끌고 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할 작정인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앞을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막아섰다.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팔을 잡아챈 시어머니의 손목을 당신의 다른 손으로 아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사부인, 그만하시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끄럽던 면회실 전체가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 목소리에는 듣는 이를 압도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뭐야 이거 안 놔 이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발악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그저 시어머니의 손목을 가볍게 쥐고 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바위에 깔린 것처럼 고통과 경악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빼내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마치 강철로 만든 집게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기묘한 광경을 몇몇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었다. 남편 진석 씨는 제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본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진석 씨의 바로 옆에는 소란을 듣고 다가온 그의 직속 상관인 김 상사님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극도의 의구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내 어머니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군 생활을 오래 한 그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것이다. 내 어머니의 그 움직임이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혈과 맥을 정확히 짚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과 마비를 유발하는 고도로 숙련된 제압 기술이라는 것을, 이거 나 안 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죄로 쳐넣을 거라고 시어머니는 이제 고통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듯 발악적인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의 그 모습은 더 이상 부유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발광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면회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경찰이 오면 더 명확해질 테니 이 면회실의 CCTV가 과연 누구의 폭행을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CCTV.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이 공간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 네, 내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 짓을 벌이는 게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내 딸녀는 물론이고 내 사위놈 군 생활까지 아주 끝장내 버릴 수 있어. 그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재력과 인맥이라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협박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어머니는 그 협박을 듣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불나방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의 미소였다. 그리고 그 미소는 곧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가장 고요한 예고편이었다. 어머니의 손에 손목이 잡힌 시어머니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양 있는 부잣집 사모님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체면을 구겼다는 굴욕감,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물리적인 무력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나. 이거 안 놓으면 내 남편한테 이를 거야.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이까지 군부대 하나쯤은 전화 한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녀의 고함 소리는 이제 면회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행복하게 담소를 나누던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하던 것을 멈추고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도 보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 수군거렸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데 보아하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같은데. 저 젊은 세댁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겠네. 근데 저 할머니는 누구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데. 기운이 장난이 아니네.
저 여자 손목을 잡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잖아.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이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온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이곳은 나의 치욕과 우리 가족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는 잔인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 소란을 듣고 남편의 직속상관인 김 상사님이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소란을 중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우선 이 손부터 놓으시지요.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김 상사님은 최대한 정중하고 직업적인 말투로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분노의 화살을 김 상사님에게로 돌렸다. 당신은 또 뭐야? 어디서 일개 상사 나부랭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당신 계급이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국방부의 누구랑 친구고 이 부대 사단장이랑은 어떤 사이인 줄이나 아냐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같은 군인 하나쯤은 내일 당장이라도 옷 벗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 썩 꺼져. 그녀의 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김 상사님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군인이었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직업 군인. 그런 그에게 상사 나부랭이라는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내뱉은 국방부의 누구라는 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이 공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저 막무가내의 권력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무력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의 아들, 나의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진석.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진석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다. 너는 지금 이 꼴을 보고만 있을 테냐? 이 애미가 저 근본 없는 것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너는 내 놈 마누라와 장모 편을 들겠다는 게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똑똑히 들어. 이진석, 너의 선택에 너의 남은 군 생활과 네 인생 전체가 달려있다. 그녀는 나를 그리고 내 어머니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내 마누라를 내 앞에 무릎 꿇려라. 그리고 네 장모더러 당장 내 손을 놓고 사죄하라고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부터 내가 가진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너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진급은 꿈도 꾸지 마라. 온갖 힘든 보직으로만 널 돌려버릴 거고 결국에는 불명예 전역하게 만들어 줄 테니. 하지만 만약 네가 내 말대로 한다면 나는 너를 장군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비열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을 인질로 삼아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세경아, 그가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목소리로 불렀다.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응, 그냥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면 안 될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줘. 내 미래가 걸린 일이잖아. 제발.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가 지금 내게 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저 여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을 위해 아내와 장모의 존엄성을 내다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결혼 생활이 완벽한 실패였음을 깨달았다. 나는 눈을 들어 내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어떤 표정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서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계시지 않았다. 그저 정면의 허공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그 표정 속에서 내 대한 깊은 실망감을 읽었다. 내 딸이 고작 저런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단 말인가 하는,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다.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라는 실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래, 무릎을 꿇자. 이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자. 내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 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는 다른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된다, 내 딸아. 어머니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결코 무릎 꿇지 마라. 너는 나의 딸이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무너지려던 내 마음을 간신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알 수 없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굽히려던 무릎을 다시 꼿꼿하게 폈다. 그리고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남편과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를 향해 내 생애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싫습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대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 사리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이 기나긴 광란의 끝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다. 싫습니다. 저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딸 세경이의 그 한마디가 소란스럽던 면회실의 공기를 가르고 내 귀에 날아와 박혔다. 나는 여전히 저 오만한 여자의 손목을 쥐고 있었지만 내 모든 신경은 내 딸에게로 향해 있었다. 나는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수십 년 전 풋내기 소위 시절의 내 모습을 보았다. 그 시절 나 역시 수많은 방여사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계집이 어디서 군인 노릇이냐는 노골적인 무시와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 그리고 회식 자리의 성희롱적인 농담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며 견뎌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 딸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 더러운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이 썩어빠진 유리 천장을 깨부수어 내 딸에게는 넓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리라고. 그런데 오늘 내 딸은 내가 아닌 다른 형태의 박 여사 앞에서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일부는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제만 하는 저 나약한 내 사위에게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나의 무력함이나 방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냉정한 상황 평가였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내 딸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사위가 제 가정을 지킬 최소한의 용기라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내 딸은 합격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내 눈빛을 읽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 하지만 내 사위는 불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라는 폭력 앞에서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었다. 상황 평가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지휘관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것 봐라. 전현이 진짜 미쳤네. 세경이의 반항에 박 여사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했다. 그녀는 내게 잡힌 손목을 비틀며 다른 쪽 손으로 세경이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내 손에 아주 약간의 힘을 더 주었다. 그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목 안쪽 수태음폐경의 태연혈을 내 엄지손가락으로 정확히 압박했다.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는 급소 제압 기술이었다. 지금 당신 딸이 내 귀한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데 장모라는 사람이 돼서 그걸 보고만 있겠다는 게요. 당신들도 똑같은 것들이야. 근본 없는 것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던 내 손을 천천히 놓아주었다. 갑작스러운 해방에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내가 자신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늦었어. 당장 내 딸년 무릎 꿇리고 너도 같이 꿇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품 안에서 조용히 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두꺼운 케이스로 덮인 국방세계 전화기. 대한민국군의 극소수 지휘관들에게만 지급되는 특수보안 통신 장비였다. 박 여사는 내 손에 들린 낡아 보이는 전화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뭐야, 그 고물은 지금 나한테 경찰에라도 신고하겠다는 거야. 해봐. 어디 내까지 탈망구 전화를 경찰이 받기나 할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휴대폰의 버튼을 몇 개 눌렀다. 그리고는 면회실 한쪽 벽에 걸린 부대 지휘관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액자를 아주 잠깐 쳐다보았다. 육군제 5 보병사단 5연대 5대대장 박태진 중령. 나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통신보안 본관은 합참 인사참모부장 한미란 소장이다. 나는 내 진짜 신분을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밝혔다.
지금 즉시 오 연대, 오 대대장 박태진 중령을 연결하도록 30초 내로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면회실의 모든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김 상사님이었다. 그는 소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치 전기에라도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뭘 한 거지 하는 극도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사위 진석 씨는 턱이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입을 떡 벌린 채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소장님, 우리 장모님이, 그의 머릿속은 아마도 생애 처음 겪는 거대한 혼돈으로 폭발 직전일 터였다. 그리고 박 여사,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장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뇌는 눈앞에 이 초라한 아줌마와 하늘 같은 존재인 별 2개, 장군을 도저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무슨 하고 멍청하게 중얼거릴 뿐이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중령 박태진입니다. 사단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아마 이 부대의 사단장인 모양이었다. 사단장 말고 나 바꿔 합참 한밀한 소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후 훨씬 더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중령 박태진입니다. 소장님,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박중령, 지금 당장 자네와 자네 부대 헌병대장을 데리고 면회실로 튀어오도록 5분 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 안에는 이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박 여사는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던 내 차가운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5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였고 누군가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정확히 4분 30초 후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전투복 차림의 장교들과 헌병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 들어왔다. 그 선두에는 중령 계급장을 단 박태진 대대장이 있었다. 그는 면회실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나를 발견하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충성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대장 박태진 중령입니다. 소장님, 오셨으면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희가 미처.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다. 변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지. 나는 손가락으로 천장에 달린 둥근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지금 즉시 저 CCTV에 지난 1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보하도록. 그 영상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에는 저 박 여사라는 자가 내 딸이자 현역 병장의 아내인 한세경 씨를 어떻게 폭행하고 모욕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담겨 있을 거다. 또한 자신의 아들인 이진석 병장의 군 생활을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한 내용도 아마 녹음이 되어 있겠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박 여사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박중령, 한 가지 더 조사할 것이 있다. 네, 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저 박여사라는 자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아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대 내로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각종 물품들을 불법적으로 밀반입해왔다는 신빙성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저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진석 병장의 관물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압수하여 군 검찰과 공조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알겠나? 내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 여사는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실신해 버렸다. 헌병들이 의식을 잃은 그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장군의 전화 한 통은 한 오만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녀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라는 거짓된 성을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내 딸의 눈물에 대한 나의 대답이었다. 내 마지막 저항의 말이 텅 빈 면회실의 공기를 가르던 그 순간, 그리고 뒤이은 어머니의 전화 한 통, 그 이후의 시간은 마치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닌 아주 길고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흘러갔다. 소장님이라는 단어가 김 상사님의 입에서 경악과 함께 터져 나왔을 때, 내 남편 진석 씨의 얼굴이 세상을 모두 잃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갔을 때, 그리고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채워가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흙빛이 되어 뛰어들어와 내 어머니에게 쩔쩔매며 경례를 붙이는 모습, 헌병들이 들이닥쳐 실신한 시어머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느리고 기괴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은 오히려 모든 감정을 마비시켜 버렸다. 나는 그저 내 딸아이가 잠든 유모차를 끌어안은 채 이 모든 광경이 제발 꿈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헌병들에게 들것에 실려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그 눈빛, 그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내가 대체 누구를 건드린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자 면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소란을 구경하던 다른 가족들은 이미 헌병들의 통제에 따라 모두 밖으로 나간 뒤였다. 텅 빈 공간 안에는 깨진 접시 조각과 바닥에 흩어진 잡채, 그리고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남편, 마지막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 상사님만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내 남편 진석 씨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시어머니가 끌려나간 문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흐엉, 어머니, 흑. 그의 울음소리는 서러움이나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거대하고 절대적이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자의 처절한 절규였다. 그는 어머니가 체포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어머니를 단숨에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아내를 구박하는 것을 방관했던 자신의 장모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나는 그런 그를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솟아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 내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사랑과 신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진석 씨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이내 무릎으로 기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발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세경아, 내가 잘못했어. 흐흐. 그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오열하며 말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나는 남편도 아니고 아비도 아니고 그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비겁하게 숨어 지낸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그의 어깨가 가늘게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내가 다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네가 상처받는 것보다 내가 엄마한테 혼나는 게 더 무서웠던 나는 그런 비겁한 놈이었어. 그의 입에서 뒤늦은 고백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내 마음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뒤였다. 용서나는 그를 용서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제발 세경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 바꿀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랑 우리 딸 꼭 지켜줄게. 더 이상 우리 엄마 때문에 너 눈물 흘리게 안 할게. 응, 제발. 그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람을 나는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한 것은 예전의 그 위태로운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였다. 과연 이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병장 어머니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닌 그의 계급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장모로서의 온기는 없었다. 오직 상급자로서의 차갑고 엄격한 위엄만이 담겨 있었다. 진석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소장님, 자네는 군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틀렸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전우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는 오늘 그 첫 번째 의무를 스스로 내버렸다. 자네는 자네의 아내와 자네의 딸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어. 오히려 그 위협에 동조하고 그들을 희생시키려 했다. 자네는 군인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비로서도 완벽하게 실격이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진석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딸의 남편인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것은 장모로서의 온정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마지막 배려다. 어머니는 김 상사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상사, 네. 소장님, 김 상사님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이 병장을 오늘부로 자네 소속으로 특별 관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기본 정신부터 다시 가르치도록 해라. 나는 이 병장이 자신의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군인이 아니라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 줄 아는 강인한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할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김 상사님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나와 진석 씨를 향해 말했다. 이 병장은 오늘부로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그 끝에 세경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짧게 나다. 차 한 대 보내라. 안가로 하고 말했다. 잠시 후 군용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면회실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나와 딸아이가 잠든 유모차를 그 차에 먼저 태웠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진석 씨를 향해 말했다. 일어나라, 이 병장, 그리고 내 가족의 뒤를 따라. 진석 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말없이 우리를 따라 차에 올라탔다. 차는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나는 차창 밖으로 어두워지는 부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지옥 같았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옆에 나의 어머니, 나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가 함께하는 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아주 희미한 여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 지옥 같았던 날로부터 다시 한번 계절이 바뀌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나는 좁고 어두운 원룸에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눈물 젖은 밥을 삼키던 무력한 여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배려로 군인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관사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집,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늠름한 목소리와 함께 내 남편 진석 씨가 돌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병장이 아닌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날의 사건 이후 군 생활에 더욱 매진했고 얼마 전 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왔어요 우리 딸. 아빠 오셨네. 나는 거실에서 내가 직접 디자인한 아기 옷의 마지막 단추를 달며 그를 맞이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퇴근하면 가장 먼저 딸아이를 안아주고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준비를 돕는 든든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셨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공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조금 늦으신데요. 먼저 저녁 준비하고 있죠, 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날의 사건으로 군사시설 불법 침입, 군인 협박, 그리고 뇌물 공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평생을 자랑하던 돈과 인맥은 소장 한미란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진석 씨는 어머니의 몰락에 처음에는 크게 방황하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와 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는 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나는 그런 그의 노력을 믿어주기로 했다. 우리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건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았다. 나는 한세경이라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나는 결혼 전에 경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핸드메이드 의류와 동화책을 판매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나의 진심이 담긴 제품들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제법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또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군인 아내들이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고 위로받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나는 그곳에서 내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나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어머니가 쪽지에 적어주셨던 것처럼 그저 밤을 견뎌내는 달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 가족 모두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진석 씨가 복무하는 부대로 향했다. 오늘은 진석 씨가 지난 1년간의 모범적인 군 생활과 각종 훈련에서 발휘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올해의 모범 부사관으로 선정되어 사단장 표창을 받는 날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부대의 대강당. 수많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객석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평소에 수수한 모습이 아닌 별 2개가 빛나는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나의 어머니, 한미란 소장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이 부대의 사단장은 아니었지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특별히 이곳을 방문하신 것이다. 육군 병장, 아니 하사 이진석, 단상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석 씨는 늠름하고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표창장을 들고 그의 앞에 섰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자신의 사위이자 이제는 부하가 된 한 하색에 직접 표창을 수여하는 순간 나는 그 비현실적이면서도 감격적인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진석 씨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귓가에 똑똑히 들리도록 말했다. 축하한다. 이 하사, 그리고 고맙다. 내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어서. 그 말에 진석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충성이라는 구호와 함께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진심이 담긴 경례를 붙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가 아물고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게 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면회실이 아닌 부대 안에 특별히 마련된 장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1년 전 그 끔찍했던 기억의 장소였던 면회실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준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남아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잠시 혼자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노을이 지는 부대의 풍경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목에 걸린 은색 로켓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된 어머니의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딸아, 달처럼 살아라. 해보다 빛나려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밤을 견뎌내거라. 새벽은 반드시 온다. 나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당신처럼 세상을 압도하는 태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어두운 밤을 스스로의 빛으로 밝히는 은은하지만 강인한 달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나는 그 기나긴 밤을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의 빛을 찾았다. 나는 쪽지를 다시 로켓 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쪽 하늘에는 아직 태양의 마지막 빛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이미 희고 둥근 달이 세상을 비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양과 달이 함께 떠있는 아름다운 황혼의 하늘. 나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태양의 빛에 가려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태양과 함께 이 세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비추는 또 하나의 빛이다. 나의 새벽은 이미 오래전에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낮은 이제부터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빛나는 달, 한세경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한 여인의 아픔과 성장, 그리고 가족의 화해를 담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빛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